예, 박찬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우리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우리 그 사회복지과 직원들을 봤어요. 업무도 많은데 밤늦게까지 이렇게 수고를 하시더라고요.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태양광에 대해서 각 실과별로 그 자료 요청을 다 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회복지과 소관 시설에 설치해 놓은 그 태양광이 두 곳이 있어요. 확인됐습니까? 예, 확인했습니다. 예. 거기에 보면은 그 총 두 군데가 있어요. 무주종합복지관과 평화요양원 옥상 그 두 군데가 있는데 설비 용량을 합치면 거의 90kW, 90kW가 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그 90kW를 발전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 무려 8억 4천만 원이나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시설물에 비교를 하면은 이게 한 8억 정도가 되면은 거의 한 500kW 정도를 설치할 비용이 이쪽 태양광 발전 그 종합복지관과 평화요양원 옥상에 시설비가 투여가 됐어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 사업 투자 비용에 비해서 발전 용량이 좀 적기는 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태양광 발전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 투자하는 개인들이 하는 비용이 보니까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간 것 같은데 아마 기존에 있는 시설을 국비를 지원해주고 하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체크를 해서 서면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한 그 수입 내역에 보면은 이렇게 90kW가 발전이 됐으면 수입 내역에 어느 정도 절감 효과가 있어야 되는 것이 분명히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감사를 한다고 자료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입 내용에 발전 용량이 거의 없다, 절감 효과가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잘못됐죠? 네, 더 자세히 알아보고 서면 자료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결산 검사에서도 지적이 됐었는데, 기금은 어떤 때 이용한다고 이렇게 기금 조성을 하죠? 기금의 조성은 뭐 저희들이 이제 분야별 기금이 저희가 4개의 기금이 있는데 각 그 분야별 장애인이면 장애인, 자활, 노인, 양성평등 기금이 4개가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것인데 이런 분야별 자립력을 확충하고 이런 것들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목표를 두고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긴 한데 지금 그 기금, 장애인 복지 기금, 노인 복지 기금, 이 두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이 일반 회계에서 특별 회계로 전입금을 받아서 이게 운영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기금을
이제 전입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한 가지는 일반 회계로부터 특정 사업을 추진할 때 운영하는 기금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목표액을 정해서 일정의 그 기금이 확보될 때까지 적립을 목적으로 하는 이런 기금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부분을 제외를 하고 그 전입금은 추진하고자 하는 재원이 부족할 경우 세부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특별 회계로 넘겨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두 기금은 지금 어떻게 운영을 했죠? 저희가 기금 운용 계획을 2019년도 기금을 사용할 것 같으면은 올해 지금 연말을 가기 전에 지금 다 운용 계획을 결제를 득해서 내년도 기금 사용 계획을 지금 수립해 놓은 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기금을 일반 회계에서 특별 회계로 전입을 하려고 하면은 이 두 가지 목적 외에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지 않았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 아무튼 기금 운영을 목적에 맞게 사업을 발굴해서 그렇게 운영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노인 요양시설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2018년도 10월 30일자 일간지에 나온 기사 내용을 잠깐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전북 희망나눔재단은 29일 민간 노인 요양보호시설 이하 요양원의 회계 비리 문제가 심각한데 제대로 된 회계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다고 정부의 철저한 감독과 비리 근절 대책을 촉구하는 논평을 냈어요. 재단에 따르면은 민간 요양원은 운영비의 8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조금을 받고 환자가 20%를 부담해서 운영한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부분까지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무주군의 요양기관, 요양원,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재가 노인 복지시설, 재가 장기 노인 요양기관, 이렇게 상당히 많은 숫자가 운영이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23개 기관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에 어떻게 관리 감독을 했는지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희가 요양원 정산 검사를 갈 때 지난번 우리 관내 요양원 그 언론에 보도되고 한 이후에 우리가 지급한 보조금이 아닌 것까지 저희가 그 돈이 입금되고 지출한 내역을 꼼꼼하게 지금 챙기고 있습니다. 저희도 언론에 보도되는 그런 요양원의 실태, 건강보험에서 보조금만 지급하고 요양원만 만들어가지고 보조금만 받아서 무분별하게 쓰고 있어가지고 이런 관리 실태가 소홀하다는 내용을 언론을 통해서 자주 봅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와서 이 보조금 정산 검사할 때
진짜 꼼꼼하게 돈 지출 내역을 꼼꼼하게 좀 챙겨야 된다. 이런 내용을 특별히 주문했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시설들에 대한 국도 군비가 헛되지 않게 누수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시 감독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본 의원이 자료를 받아본 결과 5개 요양원만 관리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 다른 요양원, 재가도인 복지시설, 재가 장기 요양기관은 파악조차 되고 있지 않아요. 맞죠? 예, 사실 그렇습니다. 이런 요양원 우리 관내 5개, 그리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재가복지센터, 재가장기 요양기관, 이런 것들은 사실 개인들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신청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건강보험하고 이런 업무 연계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실질적으로 이게 진행이 되려면 제가 판단할 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우리 무주군 관내 재가복지시설이라든지 재가장기 요양기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조금이 월별로 나가고 분기별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서로가 공유를 하면서 이렇게 협조를 요해서 이런 점검이 돼야 될 걸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돼야 안 되고 될 걸로 믿는 게 아니고 지침에 나와 있어요.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 지침이 나와 있는데 지금 5개 요양원 말고는 인원수가 얼마인가도 잘 체크가 되어 있지도 않고, 또한 어느 정도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어느 정도 받는가도 지금 나와 있지가 않으니까 이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 결과를 좀 알려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달 12월 말까지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인원은 몇 명이고 어느 정도 보조금을 받고 보조금 받은 집행력이 어떤 것인가를 지금 18곳이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이 부분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서 12월 말까지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금 무주군에서 위탁 주고 있는 그 시설이 많죠. 예, 복지관을 비롯해서 자활센터, 예.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활센터가 무주군에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예, 2001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2000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이 되면서 2001년 11월 달에 만들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예산은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예산은 국비가 80%, 도비와 나머지 20%가 도비와 군비, 이렇게 비율이. 도비가 몇 프로예요? 도비 10%, 군비 10% 그렇습니다. 여기 시설장은 어떻게 임명을 합니까? 예, 센터장이나 이런 분들은 자활센터 센터장은 보건복지부에서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요? 예, 그 밑에 이제 실장이라 이런 분들은 센터장이 임명되면은 실장이 이제 조건을 갖춘 사에 한해서 직원들은 채용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위탁 현황을 보니까 2001년부터 2018년 동안 18년간 그
사업이 진행이 됐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시설장은 몇 번 바뀌었습니까? 센터장은 처음 들어와서 지금까지 계속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기 집권하네요. 예? 18년이요. 자활센터에서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자활센터에서 주로 현재는 지금 7개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뭐 자활센터 7개 사업 저도 이 사업장을 다 다니면서 일일이 지금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여기 자활센터에서 육성한 사업들이 성공한 사례가 다섯 아니 잠깐만요. 6개 사업을 한다고요? 7개 사업. 7개 사업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둘의 사업단, 양곡 배송, 클린 사업, 아모르, 텃밭, 게이트웨이 사업단, 이렇게 근로유지형 이렇게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텃밭을 가꾸는 것도 하나의 사업으로 들어가나요? 그래요? 예, 제가 현장을 지금 아직까지 한 번 못 가봐가지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는 한 번 더 이제 추후에 방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7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자활에 성공한 사례도 있겠죠? 예, 있습니다. 또 자활에 또 그 실패한 그런 사례도 있고요. 예? 자활에 성공한 사례를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예, 자활에서 성공한 사업은 우리 보건의료원 쪽 가는 쪽에 다섬 건축 인테리어라고 아주 성공한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시장 쪽에 시장 안에 막갈 반찬 이런 사례도 아주 자립해서 성공한 사례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패한 사례도 있죠? 예, 실패한 사례는 이제 푸른꿈 농장이라든지 클린 21, 반디 솜씨방 이런 사례는 좀 실패한 사례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에 보면 근로유지형이 있고 업그레이드형이 있네요. 자활 근로사업이. 근로사업인가요? 아니면 이게 어떤 것이죠? 근로유지형은 뭐고 업그레이드형은 뭐죠? 자활근로 업그레이드형은 자활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이제 사업인데요. 근로유지형, 자활 근로유지형 이제 여긴 주로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데 읍면사무소에 가면은 이분들에 대해서 생계비를 그냥 무조건 생계비를 주는 것보다는 일을 시킴으로써 일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자립력을 키워줘가지고 수입이 생기면은 예를 들어서 차상이라든지 자립을 해가지고 수입이 더 늘어나고 이걸 통해서 늘어나면 이제 일반 근로자로 이렇게 자리 잡도 이렇게 안내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자활 근로인건비가 1억 900, 자활 업그레이드형 인건비가 6억 9,400이나 되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총 예산이 자활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예, 10억 한 4천만 원, 4,600만 원 정도. 그럼 10억 4,600만 원 중에서 여기 운영비하고 자활 근로인건비, 업그레이드 인건비 포함하면 10억이 돼요. 예. 그럼 직원들 인건비는 어떻게 줍니까? 여기 자활센터 운영비 2억 4천 정도 되는 데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자활센터에 센터장님 이하 5명이 상주하고 있거든요. 상근한 거의 인건비성 운영비. 그럼 운영비가 거의 인건비라고 보면 됩니까? 예, 예. 직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현재 센터장 포함해서 5명이 있습니다. 예. 자활을 운영을 하면서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제가 그 전에 듣기로는 이 자활센터가 이 전국적으로 지금 시군마다 이 존재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봤던 시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을 부정적인 것을 한번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봤는가? 사실 뭐 이분들이 지금 현재 이 자활 업그레이드형 인건비를 들여서 이렇게 사업하는 것들이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좀 치밀하게 관리하는 관리 감독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과 좀 다르게 좀 그것이 좀 소홀하지 않나,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곳에서 존재의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분들이 또 항의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게 현재까지 존재의 가치가 떨어지면 사업을 안 하든가 축소하든가 해야지. 우리 증인이 분명히 그 말씀을 하셨는데 존재의 가치가 떨어지면 사업을 진행을 안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아니면 지도 감독을 확실히 하셔서 더 그 발전적으로 방향을 모색을 하시든지. 이 사업이 이제 이 국비 사업이 80% 반영되다 보니까 이 지역의 고용 창출 효과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은 아무래도 지역 경제에 영향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다양하게 사업을 발굴해서 당초 취지의 목적에 맞게 이렇게 운영되도록 저희들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민간 위탁의 그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 민간 쪽에 위탁을 해서 그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 이런 식으로 뭐 존재의 가치가 없을 정도의 사업일 것 같으면은 하지 않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하여튼 그 자활에 성공해서 이제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하는 분도 많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자활을 해서 그 나와서 이제 그 요양보호사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많은 것을 터득을 해서 사회에 보탬이 되게 그렇게 그 사회에 잘 적응하는 분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자활을 충분히 받으신 분들이 나와서 취업이나 아니면 창업을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거의 실패를 많이 하더라고, 창업을.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자활센터에서 이제 본인들이 그 속에서 그 구성원으로서 속해서 일을 하면서 이렇게 나가서 자립 능력을 키워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나와서 시행하다 보면은 거기에서는 이제 짜여진 틀에서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가능할 것 같이 보이는데 나와서 본인이 직접 수행하면서 하다 보면 이게 좀 아무래도 자본력이라든지 혹시 이런 것들 근로 능력이라든지 그리고 인력 사람 고용해서 할 경우는 그런 내용들이 미흡하다 보니까 아마 실패하는 사례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 수급자나 아니면 차상계층이 근로 능력이 미약해서 이제 그렇든가 아니면은 우리 그 증인이 말씀하시다시피 형편이 어렵든가 이렇게 해서 자활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활에 실패한 분들은 다시 원위치하는 경우도 많죠. 네, 다시 자활센터로 들어오는 경우도 많죠. 예. 예, 하여튼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자활 같은 경우는
그 사업 그 자활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전에보다는 많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초창기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어들었죠. 많이 줄어들었으면은 또 사업비가 또 많이 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비가 남으면 이쪽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예, 집행 잔액은 예, 그 익년도에 국도비 반납할 때 같이 예산에 편성해서 반납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반납이 많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나 됩니까? 국도비 반납이? 예, 참여하는 자활센터에 참여하는 인원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약 한 15%가 지금 반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요. 예산에 비해서. 그 이런 부분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너무나 이제 오래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면 타성에 젖어서 이렇게 새로운 사업 발굴도 안 하고 있는 쪽만 유지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좀 파악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그 종합복지관의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 쪽 같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종합복지관이 2005년도 설치 신고를 마치고 2005년 11월 3일부터 이제 지금까지 위탁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 위탁했던 법인은 어디입니까? 예, 사회복지법인 삼동에서 지금까지 삼동에요. 예, 삼동에도 지금까지 삼동에가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 위탁은 몇 년 단위로 하죠? 과거에 처음 시작할 때는 3년 주기로 했고요. 작년부터 이제 이 지침 내용이 바뀌어서 5년으로 계약해서 지금 현재 삼동회가 2018년 5월 1월부터 2022년 12월 30일까지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2022년. 2022년요? 예. 5년 동안에요? 예. 그 동안에 그런 어떻게 그 공개 뭐 경쟁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예, 제가 파악해 보니까 한 군데에서 계속 운영해 왔길래 이게 어떻게 모집을 해서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공개 모집을 해도 이 사회복지 시설이 그렇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위스탁 수행기관 모집을 해보니까 모집을 하면 그 사람이 하고 이 분 여기가 이 법인이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 다른 법인에서 참여를 안 한다는 거죠, 거의.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만 계속 맡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집행부 쪽에서 노력은 좀 해보셨어요? 그 타 지자체에 이런 사례 운영되는 사례를 저도 좀 알아봤더니 거의 사건 사고가 있지 않는 이상은 변경되기가 좀 어렵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위탁법인이 부단하게 노력했든가 아니면은 집행부 쪽에서 그야말로 그 계속 동의를 해줘서 운영을 하게 했든가 아니면 복지 법인들끼리의 담합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증인께서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쪽이 맞다고 생각하시죠? 담합 첫 번째 사례 같기도 제가 볼 때 이게 이제 그렇게 적용하기가 제가 이제 그 뭐 요양원 사건이 있었잖아요. 요양원 사건이 있어갖고 2017년 작년 1월달에 다른 법인이 그 사건이 없었으면은 지금도 아마 그 법인에서 지금도 운영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저쪽 대구 쪽에서 온 법인에서 지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비교가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런데도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은 이상은 다른 법인에서 참여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그러니까 법인들끼리 내가 내 지역은 지킬 테니까 당신네들은 우리 지역
들어오지 마라. 나도 당신네들 지역 들어가지 않겠다. 이런 쪽의 담합 아닙니까? 예, 한편으로는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위탁 모집 공고를 해가지고 이렇게 경쟁이 돼서 두세 개의 업체가 참여했을 때, 업체 법인이 참여했을 때 선정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제 또 다르게 할 수도 있지만 이 참여를 거의 안 하고 하나만 참여해가지고 공고하면은 공개를 해도 하나만 참여하고 이런 실정이다 보니까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위탁 관리가 되어 온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게 되면 폐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증인은 그 폐해에 대한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이제 여기 이 부서에 와서 사실 각 시설, 분야별 시설도 한 번씩 사실 다 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틈날 때 다니긴 하는데 그를 의원님 말씀대로 장기간 운영이 왔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폐해 사례, 제가 분석했을 때는 우리 군은 특히 이 종합복지관을 중심으로 그 속에 엄청나게 많은 시설들이 지금 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안에 많은 시설이 없다 보니까 그 공간적인 시설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공간을 이용해서 그 속에서 연계해서 운영하는 시설들이 많다 보니까 이 시설의 대표가 여기서 뭐 그 속에서 일하는 분들의 뭐 고용, 뭐 근로 여건, 뭐 모든 것을 총괄 책임지고 하면서 중간중간 바뀌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많은 문제가 좀 노출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 무주군 의회에 그 민간 위탁 동의안을 낸 그 자료를 좀 봤어요. 그랬더니 최근 3년 동안 장애인 복지관 민간 위탁업 실적을 보니까 인건비는 거의 1년 한 1억 이상이 늘었어요. 거기에 이제 부합되게 또 사업비도 늘었어요. 그런데 신규 사업은 두세 개 정도밖에 없고 이 28개 사업이나 줄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아무래도 우리 공조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민간 위탁 시설도 한 법인이나 이런 데서 장기간 민간 위탁을 맡아가지고 이렇게 관리하다 보면은 현실에 안주하고 주어진 여건에서 뭐 새롭게 달라지려고 하는 모습이 좀 소홀하고 미흡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도. 그러다 보면은 여기를 이용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 장애인 많은 분들의 이용자들한테도 불편하나 뭐 새롭게 달라지는 것이 개선되는 것이 많이 없어질 것이고 줄어들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참여하는 분들이 이용하는데도 크게 개선이 안 돼서 그게 나아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그렇지 않을까 그런 염려는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시설이 왜 장기간 이렇게 운영되는지 처음에 와서 이 내용을 듣고 의문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 의원이 민간 위탁하는 시설이 사회복지과도 많잖아요. 그래서 민간 위탁에 따른 문제점과 대안을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민간 위탁의 궁극적인 목적은 공공부문이 해야 할 사회복지 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하여 그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민간 위탁의 탁월한 효율성을 강조하는 전제 조건으로서 시설 운영 법인이 서비스,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질을 담보하는 것은 물론 건강한 조직과 예산 관리, 비전과 미션, 그리고 사회복지적 가치, 종사자에 대한 고용 안정, 처우 개선 노력 등 지자체 지형 체제보다 우월하다는 확정적인 결과가 담보되어야 하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도 있어 민간 영역의 자정 노력도 선결돼야 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 민간 위탁의 선정 과정의 문제점으로 현행 위탁 제도는 공개 모집을 강조한 나머지 위탁과 재위탁을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재위탁의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한 운영 평가보다는 법인의 운영 능력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분도 맞죠? 네, 그렇습니다. 법인의 투명한 재정성과 전문성, 성실성에 높은 평점을 줘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도 맞죠?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체 선정 관리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위탁제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위탁 기준, 선정 기준과 심사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심사 기준에 대한 개량화를 위해서도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명시를 해야 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초 위탁 선정 못지않게 재위탁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을 적용해서 공개 경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위탁은 사기업화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사회복지법인의 고유한 목적과 또 수행이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재원 배분의 첫 번째 목표가 주민 수혜도입니다. 이 부분도 맞죠? 네, 그렇습니다. 장기 위탁으로 인한 부패, 비리, 담합, 봐주기 등으로 장기 위탁으로 인한 폐해가 없기를 기대를 합니다. 다시 한번 장기 위탁 제한 방법을 찾아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